접수 120만 명이라고? 환율 미쳤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님? 한국 경제 박살났다고 함. 사실상 IMF급 경제 상황이라던데?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상상 초월급으로 위태롭다는 인식이 퍼지며 곳곳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닌데요. 지난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약 97%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게다가 응답 기업의 약 23%는 올해 경제 위기가 IMF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거의 이제 한계 상황에 와버리니까 기업인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IMF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경제에 무지한 저 같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숫자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우리나라 경제, 정말 IMF급으로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고작 1.5%. 그러나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위기의 진짜 요인으로 주목한 것은 낮은 잠재 성장률이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위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즉,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할 수 있는 상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한테 위기라는 거 한 2번 정도 왔어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폰이 이제 IMF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위기라는 거는 갑자기 가다가 성장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성장을 하고 있다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7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을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낯선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며 불안감이 확산했는데요. 1,470원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결국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경제 체력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체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고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 강달러 때문에 1,450원까지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계엄이 생기면서 1,460원, 1,470원까지 간 거고 1,500원이 넘어가서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이 무역할 때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하게 돼요. 교역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필요한 달러도 많아지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외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러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그 돈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IMF가 다시 옵니다. 그때도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 국가 총부채. 국가 총부채는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진 빚을 말합니다. 나라빚 6,200조. 이거 특별히 많은 건가요? 사실 많아요. 많은데 이걸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것보다 나눠서 봐야 돼요. 부채가 어떤 부채가 있느냐. 크게 보면 3가지거든요.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 부채,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는 92%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GDP 대비로.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증가율로는 1위고요. 가계부채의 60%는 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거기 또 전세대출은 빠져 있어요. 넣으면 더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1960년대 이후에 위기들은 전부 다 부동산에서 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의 부동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우리는 전체 자산의 80%를 부동산, 집에다 다 몰빵한 거예요. 집값 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도박을 정부도 하고 개인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청년 백수 120만 명. 그때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기업들이 막 확장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계속 뽑았어요. 지금은 반대로 계속 우리가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아요. 청년층 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일하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젊은이들이 막 죽으라고 뭐 스펙을 막 만들고 취업 재수까지 해요. 또 뭐 경력직을 뽑는다니 뭐 이러니까 또 인턴부터 하고 뭐 그렇게 지금 하면서도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막 내몰리고 있는 거죠.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줄죠. 기술이 대체하니까 명태도 많이 시키고 많이 주더라도
경력직을 뽑는 거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절망적인 숫자가 나타나는 매일매일. 겪어본 적 없는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건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저는 각자 도사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해줘야 돼요. 중소 기술기업에다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5억씩 쏟아붓는 거예요. 큰 돈일 것 같지만 예산에서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기술 중소기업은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재취업해야 되시는 분들은 자영업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자영업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요. 망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자영업보다 새로운 본인이 원하는 산업으로 빠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지만 대신에 쓸 만큼을 모으면 걔는 티끌이 아니에요. 버티면서 그 돈 가지고 짠물테크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한 숫자들로 IMF급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한국 경제. 그 실태를 알고 나니 현재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운 이 시기 속 생존하기 위한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